네, 헬로 에브리원 구텐 탁. 이번에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화각이 좀 달라서 뭔가 어색하네요. 여튼 오늘 날이 되게 맑습니다. 날이 맑아서 이렇게 쫙 돌려보면 학교의 풍경이 이래요. 아우, 많이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놓고 할까?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오늘 선생님이 옷을 이걸 입었는데 보이면 F는 MA라고 써 있어요. 알만한 친구는 알 겁니다. 네, 선생님 대학교 때 꽈티였어요. 반티 같은 거였죠. 여튼 지난 시간에 좀 학습과제 복잡하고 어려웠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쉽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점 정말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주고 열심히 수정도 하고 노력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자, 같이 본인을 위해 박수 한번 쳐봅시다. 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 과제를 낼 때 헷갈렸던 게 이제 대수학과 기하학 이런 것 때문에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뭐 아르키메데스라든지 아니면 유클리드라든지 이런 여러 과학자들, 자연 철학자, 수학자 뭐 여튼 이런 분들 이름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두 개가 나뉘어요.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가 고대 그리스고 하나가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그래서 그냥 그리스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세계사 부분을 잘 몰라서 나중에 이렇게 자막으로 띄워놓을 수 있으면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적 사고의 시작, 이제 고대 그리스인데요. 고대 그리스는 먼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실용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발달한 것들이 달랐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계산술이라든지 어떤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들이 발달을 했었고, 이집트에서는 이제 기하학과 같은 좀 어떤 건축이라든지 농경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어떤 토목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학도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가지 배경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에서는 이런 실용적인 것들보다 추상적인 것들이 더 발달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배웠었던 그 두 문명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바탕을 한 거죠. 이 그리스에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의 사고방식으로 우주와 자연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왜 이런 것인가, 자연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안 하고 자연 철학자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지난 수업 때 말했죠. 이제 물리라든지 이런 것도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들은 자연을 설명할 때 사물의 근본, 즉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탐구를 했기 때문에 뉴턴도 물체의 운동 그 자체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운동이란 무엇인가, 어떤 운동 그 자체, 공간 그 자체를 서술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하다 나온 게 운동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행위나 어떤 비자연적인 요소를 갖다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탐구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뭐 미신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걸 이제 빗대거나 아니면 근거를 하거나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성, 오로지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제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창조적 행위를 존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창조적 행위, 즉 자유를 줬다는 건데 이게 뭔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학교 때 사회 아니면 지금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자유는 바로 민주주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의 과학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이런 사회적 배경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하교를 하고 있나 보군요. 첫 번째는 그리스 사회의 특별한 정치 체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고대 시대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등급제가 있었죠. 그래서 위에는 양반 계층, 귀족 계층이 있고, 그 다음 평민 계층, 농민 계층이 있고, 그 밑에는 노예 계층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어떤 등급이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근데 그리스인들은 등급제가 있긴 했어요. 있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민주적인 정부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도 약간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스에서도 이제 민주적인 정부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를 누리려면 누려라. 뭐 그 철학자 중에 누구는 인생은 개처럼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 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죠. 나중에 쌤이 여기다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참고할 분들은 참고하세요. 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의 폭이 유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굳이 시키는 게 따로 없으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그런 문화적인 차이, 사고의 차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런 것도 보면 외국이랑 비교를 해도 그냥 북한과 우리나라만 봐도 공산주의 국가랑 우리나라랑 문화는 옛날에 이제 그나마 비슷한 문화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가의 통치가 매우 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가 곳곳에 설립되었었다는 거예요. 학교가 곳곳에 설립되었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이 민주주의의 한 바탕이죠. 사람들을 막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그 풀어놓으면 뭐합니까? 지 혼자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 그리스 문명을 발달시키고 후세에도 전파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나온 게 민주정신에 입각한 사회 운영을 위해서 법과 토론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운영했다는 거예요. 이 사회 체계, 우리나라는 이렇다라는 법과 어떤 정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의 이제 고급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양성을 시킬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이 문명을 이끄는 고급 지식인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플라톤이 학교를 만들었죠. 학교를 세웠고 그 학교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녔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글쓰기 보편화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토에다가 쐐기를 박은 다음에 구워서 보관을 했었고,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보관한다 했었죠?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우리 지금 쓰는 것처럼 비슷하게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리상 지중해 건너면 바로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파피루스를 썼대요. 그래서 페니키아가 어디지? 뭐 여기 띄워놓겠습니다. 페니키아. 네, 그래서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수용해서 발전시켰대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알만한 그리스의 문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파피루스를 사용함으로써 알파벳을 계속 쓰고 보편화하면서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기록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으로 만들 수 있죠. 책을 만드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학교가 있다 했죠. 그 학교에서 누군가가 기록한 그런 거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전파가 되고 약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쫙 이렇게 다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인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물로서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갖다 준 거예요. 야, 니네 이런 기술 알아?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뭐 기술이 아니라 너네 이런 사상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출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 거죠. 그리스 문명이. 그래서 이 글쓰기의 보편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네 번째로는 주변 지역과 활발한 문화 교류예요. 아까 방금 쌤이 말했던 것처럼 이웃나라와에도 전파가 된다 했죠. 이웃나라에 전파가 된다는 것은 즉 뭡니까? 그만큼 교류를 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면은 걔네가 읽겠습니까? 안 읽죠. 그러니까 문화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학교도 뭐 교육도 서로 해주고 그리고 서로 문물도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근데 이 그리스라는 게 지중해 옆에 아라비아가 있죠. 이 아라비아가 있고 그 옆이 아라비아 그 자체도 그러고 다 아시아권이잖아. 아시아권이니까 즉 뭐냐, 이 유럽이 서구뿐만 아니라 아랍권 즉 아시아권 사람들과 문화 교류를 함으로써 그리스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 쪽에 보면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의 이제 문화랑 동양의 문화, 동양이라 하면 좀 아랍 쪽이겠죠. 아랍이나 동양의 문화가 섞여 있는 예술품들도 있죠. 그런 미술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미술품은 예술품만이 아니라 그 이런 어떤 학문적인 것까지도 같이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노예제도라는 건데요. 아까 방금 선생님이 첫 번째로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이긴 했지만 계급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뭐합니까? 노역을 하겠죠. 단순 노역을 하니까 그리스인들은 할 게 없어요. 뭐합니까? 앉아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겁니다. 앉아서 놀고 먹고 하고 하는데 그 뭐합니까? 놀고 먹고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뭐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도 뺏기고. 근데 부모님이 용돈을 계속 꼬박꼬박 1,000만 원씩 준다? 그럼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인들 중에는 돈 걱정, 아니 일 걱정 안 하고, 일 걱정 돈 걱정 안 하고 이제 공부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놀기만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학문으로서만 보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들 덕분에.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거는 단순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노예들이 대신 함으로써 추상적인 사고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창조적 행위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뭐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난 개처럼 살 거야 하고 통 속에서 빨개 벗고 사는 어떤 그런 뭐 철학자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저 사람은 저런 사회에서 저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존중했대요. 물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욕하진 않았겠죠. 그만큼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당신의 사상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지난번에 고대 문명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실용적 과학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면 이번에 배우는 고대 그리스의 문명은 이를 바탕으로 이 사상을 발달시킬 수 있는, 머리로 하는 어떤 그런 철학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배울 때 머리로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실험으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두 개가 일단은 짬뽕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짬뽕 시키지 않고 오로지 머리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즉 다시 말하면 과학의 발달이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건데, 사회적 맥락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마지막 할 때 사회적 맥락이라고 해서 과학사를 바라보는 4가지 관점 중에 3번째 관점이 바로 사회적 맥락이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배경이 있으면 당연히 철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해는 뜰까 이러고 있는데 그걸 실험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땅을 팝니까? 땅은 노예가 파는데 그럼 지가 힘든 걸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사회적 맥락으로도 이렇게 과학사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실증주의적인 것, 즉 본인이 직접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은 이제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머리를 쓰는 이성과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요하는 그런 과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랬으니까요.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리를 바꿨죠. 자리를 바꿨는데 한쪽만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노잼일 것 같아서 나중에는 뭐 쌤이 셀카봉에다 들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먹방 같은 뭐 먹으면서 원래 오늘 야외 고깃집 가가지고 선생님 이제 친구랑 고기 먹기로 했는데 그 야외 이제 숯불 피면서 이게 딱 여러분한테 이거 가르쳐주면 쌤은 고기를 먹고 있는 거지. 어차피 여러분들 거의 다 사교시잖아요, 사교시.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더 배고파지는 거지. 너무 슬픈가? 아무튼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짜증나는 겁니다. 제일 짜증나는 건데 뭐냐면 과학자들이 엄청 이젠 과학자라고 안 하고 당분간 자연 철학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연 철학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김민수였다가 뭐 김민성이었다가 뭐 김수철이었다가 김철수였다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박철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일단 이 자연 철학자들이 물질의 근본을 탐구할 때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탐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오니아 지방. 쌤이 여기 또 지도 띄워놓을게요. 근데 이제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한 것은 안녕. 전반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제 물질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근본을 탐구하는 어떤 철학 사상이 유행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러한 이 당시의 자연 철학이 이제 여기 이쪽 지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지방도 있겠지만 있었겠죠. 사람도 많이 살 거고. 근데 기록물이 많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요거밖에 없겠죠? 그럼 다른 지방은 또 다른 걸 탐구하는 것도 있었을 테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오니아 지방에서는 물질의 근본을 탐구했었는데 책이 날아가려고 하네. 우리가 흔히 이제 배웠던 사람 첫 번째로 탈레스라고 있습니다.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물질의 근본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탈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과학자들이 자연 철학자들이 쫙쫙쫙쫙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사람이 영향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지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또 그 손상호 교수님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 손상호 교수님도 또 그분의 교수님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고 서로 이제 학자들끼리 영향을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읽어만 줄게요. 읽어만 주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요약해서 약간 이 관계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외우려면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선생님은 이런 거 단순 암기를 문제로 내고 싶지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험 범위는 오프라인 계약하면은 알려주는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일바가 아니에요. 쌤 짱이 아닙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탈레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탈레스는 만물의 근본 원소는 물이다 이거고 이 탈레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낙시만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낙시만드로. 이름 참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은 아페이론이라고 해서 뭔가 그리스 단어 뭔가 이렇게 보면 멋있게 들리네요. 영어에 비해서. 왜 그러지? 여튼 아페이론이라고 해서 어떤 실체는 없는데 실체는 없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고 무한히 운동하는 그런 무한자라 하는 그 아페이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아페이론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 아까 방금은 아낙시만드로였고 이번에 아낙시메네스입니다. 네. 김철수냐 아니면 김철민이냐 약간 요 차이예요. 그래서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했고, 또 이 이오니아 지방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피타고라스, 여러분이 아는 피타고라스는 만물이 수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요. 수. 약간 보면 얼터군이 없긴 하지만 스님 생각에는 이게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번 비꼬아서 생각을 하면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이 종이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규격 아니면 이 곡률 이런 거 구성, 어떤 이 물체를 나타내려면은 수학적으로 모든 수식을 사용하면은 이 물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숫자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닐까요? 이 지금 선생님이 흔들리는 머리카락도 어떤 걸 보면 이 숫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뿐만 아니라 물리학적인 법칙까지 이용해서 풀어낸다면 선생님의 머리와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에 흩날리는 이 모습과 바람, 이 환경까지 다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단지 복잡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상으로, 이 머리로만 짓거린 건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약간 수로도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의 그냥 생각이고요. 뭐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이제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어깨가 너무 비대칭적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비대칭적인가? 오씨. 선생님 어깨가 원래 이렇게 돼 있나요? 기지개를 켜볼까요? 여튼 피타고라스는, 여러분도 기지개 켜면서 들어봅시다. 피타고라스는 이제 만물이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직접 이제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거나 그런 거였었는데, 피타고라스는 조금 다르게 어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아페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애초에 생각조차 못 하는데 숫자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숫자 1, 2, 3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추상적으로 무언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오니아 지방에서 아까 쌤이 뭐라 했죠? 기록을 하고 뭐 하면 퍼진다 했죠?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냐? 다른 지방으로 갔겠죠. 그래서 엘레아, 아테네, 시칠리아 이런 곳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여튼 뭐 시대는 몇 세기인지까지는 신경을 쓰지 맙시다. 선생님 단순하게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근데 선생님이 내는 문제처럼 내면은 여러분들 다 못 풀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시를 주고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이 문제를, 이 이론들을 바라볼 때 이제 포포의 반증주의에서 바라본 관점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내면은 어떨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하면서 이제 엘레아의 크세노파네스라는 사람은 흙으로부터 흙 자체가 물질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아까 공기라고 말했던 아낙시메네스한테 영향을 받았대요.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크세노파네스랑 헤라클레이토스, 이 두 명한테, 이 둘뿐만은 아니겠죠. 근데 이 둘한테 영향을 크게 받은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탈레스 다음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엠페도글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엠페도글라스는 물, 불, 공기, 흙, 이 네 가지 원소로 이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해서 사원소설을 내세웠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고 갈 점은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철학자, 지금 기록상으로서는 최초의 자연 철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탈레스는 최초의 자연 철학자이다. 선생님이 아직 시험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만들어가지고 뭐 낼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근데 아마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내도 다 빠꾸 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선생님 문제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이제 아까 말했던 사람들은 물, 불, 공기, 흙,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웬만큼 제외하면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불, 물, 공기, 흙, 우리가 직접 오감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해서 받아들였는데, 이제 기원전 5세기경에는 이런 거를, 5세기면 이제 100년에서 200년 뒤로 흘러간 거죠. 흘러가서는 이제 엘레아 출신, 아까 엘레아 누구 있었죠? 그 크세노파노스, 그 흙이 물질의 근본이다 하는 그 크세노파노스가 있었던 지방이 엘레아인데, 요 엘레아에서 이제 또 다른 인물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르메니데스. 이 파르메니데스는 로고스, 우리가 논리라는 걸 영어로 얘기할 때 로직이라고 하잖아요. 로직. 이 로직의 어원이 약간 로고스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쌤 추측이에요. 이 로고스를 이제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이성. 아까 쌤이 말했던 이 사고만을 갖고 이제 감각은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머리로만 했다는 거는 뭐 사고도 되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여튼 이 책상에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요걸로 이제 과학이 발달했다, 정확히 말해서 자연 철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감각까지도 버리래요. 그냥 오로지 이것 중에서도 이 논리, 이성, 이런 걸로만 이제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파르메니데스, 이름도 어렵네요. 이 사람이 여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사유가 우세랬대요. 순수 사유. 나란 무엇인가, 이런 게 되겠죠.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규범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식론적인 문제에서 이제 순수 사고하는 게 약간 우세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연구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데모크리토스예요. 데모크리토스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모양, 그 각각의 원자마다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랐대요. 다 다르고 어떤 거 원운동도 하고, 원운동 이원동이가 어떤 원운동도 하고, 소용돌이 운동도 하고, 소용돌이는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게 아마 소용돌이 운동 같은데, 이렇게 축 자체가 돌아가는 운동이죠. 이렇게 소용돌이 운동도 하고, 아니면 측면 운동,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 운동을 했대요. 이게 약간 진짜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실제 소립자 모형과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원자도 보면은 전자나 이런 것들도 수소를 돌 때 이렇게도 돌지만 얘 자체로도 돌고 얘 자체로 이렇게 돌고, 이건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또 도는 것도 일정하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데모크리토스가 약간 선견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여튼 시대를 앞선 데모크리토스였고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뭔 얘기를 했었냐면, 가벼운 원자는 바깥으로, 무거운 원자는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땅이 무거운 원자고 바깥에 있는 이 공기가 가벼운 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맞잖아요. 우리 지구만 봐도 땅은
이제 기체 원소 대부분 이제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철과 가까운 이제 요 36번, 32번인가 여튼 철까지가 그 핵반응의 제일 안정점이기 때문에 이 철까지의 그 무거운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기들은 비교적 가벼운 수소나 헬륨 그리고 질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참고로 수소는 너무 가벼워서 지구에도 많이 없고 거의 우주로 흘러 날아갔죠. 이 생각을 데모크리토스가 했다는 거예요. 과연 찍어서 맞춘 걸까요? 아니면 진짜 사고를 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이 가장 존귀한 원자가 모여있는 게 인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이겁니다. 가장 존귀한 원자가 모여서 인간의 정신을 이룬다고 했는데 굳이 지금 현대 과학이랑 비교하면 정교하게 원자가 모여서 단백질이라는 걸 만들죠. 이 단백질이 엄청 복잡한 구조인데 이게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되게 이 부분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유물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대요.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의학 이쪽인데 의사죠. 뭐 의사 관련된 매체 같은 데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띄워놓을게요, 찾아서. 하여튼 미신과 종교, 철학,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그 미이라 이런 것 때문에 의학이 발달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학을 이 종교랑 따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냥 의학 그 자체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전문 직업 자체, 그냥 의사 이렇게 딱 만들고, 또 두 번째로 이 질병의 원인을 몸에서부터 찾은 거예요. 몸에서부터 찾았기 때문에 신의 간섭을 아예 배제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어떤 그 오로지 논리적으로만 사고하자는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엠페도글라스의 사원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원소설을 사액체설로 약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에 있는데 요게 이제 각각 사원소를 이렇게 딱딱 대비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가 많을수록 인체에 무언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는 쌤이 약간 표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요. 이 사체액설인데 뭐 예를 들면 피가 많으면 다혈질이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혈질 사람들 보고, 화 많은 사람들 보고 다혈질이라 하죠. 그게 피가 많다고 해서 그럴까요? 여기서 혈액, 이 네 가지 원소에 해당하는 혈액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감한 반응을 내세운다, 이렇게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 아마 다혈질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인체가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사용했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몸에서는 질병이 있고, 이 질병은 어떤 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인 거죠. 어떤 신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나타난 겁니다. 옛날에 여기 지금 책 옆에 보면 간질을 신의 간섭으로 일어나는 발작이라고 하여 신성한 병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지금 이 책이 잘못 사술한 거는 간질이란 용어는 이제 안 씁니다. 뇌전증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뇌에 이제 그 뉴런에서 전기 시냅스라고 하죠. 시냅스. 거기서 이제 전기 작용, 이 신경세포에서 전기 작용을 하는데, 이 전류가 갑자기 과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전기를 갑자기 많이 쓰면은 두꺼비 내려가서 차단기 내려가가지고 전기 다 꺼지죠. 이런 것처럼 갑자기 좀 과전류가 흐르면, 신경절단 물질이 갑자기 많이 흐르면 뇌에서 아, 이거 잘못됐다 하고 바로 차단기를 내린 겁니다. 그게 발작이에요. 그래서 뇌전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전류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여기는 아직도 간질이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한 게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간질이라는 걸 썼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뇌전증이라는 것은 어떤 병보다 신성하지도 않고 그냥 익숙하지 않고 신기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 수업하다가 누군가 여러분 28명에다가 저 한 명은 29명이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수업 중에 누군가 쓰러져가지고 와 이러면서 입에서 거품 뽀르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다들 깜짝 놀라겠죠. 왜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신성한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뇌전증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쓰러지면서 벌벌 떨어가지고 거품을 문다 경련을 하면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절대 입에다가 1번 입에다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2번 벨트가 있으면 풀어준다. 3번 절대 마사지 하지 않는다. 4번 고개만 살짝 옆으로 놓는다. 자 정리할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입에다가 뭘 몸에 그냥 손대지 마세요. 뭘 넣지도 마세요. 그냥 고개만 옆으로 젖히세요. 누워서 하면서 그냥 침 혼자 흘리다가 그러고 기절할 겁니다. 알았죠? 오늘 출석 과제는 이겁니다. 매우 중요한 상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사지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발작이 일어나면 인간이 쓸 수 있는 무의식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입에다가 뭘 물리는 순간 혀를 자르거나 혀 말린다고 뭐 입에 넣는다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혀 근육이 여기 안쪽 혀 근육이 파열돼서 혀를 못 쓰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걸 깨물어 가지고 이빨이 다 나가서 턱하고 이빨이 다 으스러질 수가 있어요. 또한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뭉쳐진 걸 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걸 수축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이걸 다시 필라고 하면은 다시 억지로 수축하려니까 여기 이렇게 손에 닿는 근육들이 다 파열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돼요. 장애인 그냥. 그래서 누군가가 학교뿐만 아니라 길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개만 살짝 옆으로 제끼세요. 옆으로 제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벨트를 하고 있다면 벨트만 살짝 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이렇게 뇌전증 발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 요겁니다. 알았죠? 여기 오늘의 출석 과제예요. 변경됐습니다. 여튼 뭐 그런데 이제 옛날로 따지면은 옛날에 코로나가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은 신이 분노해서 사람들이 피를 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몸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액체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러한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모든 것을 추상적 사유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증, 즉 경험이나 어떤 관찰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오감, 아까 불, 물 이런 한 그 오감 말고 생각, 어떤 이런 사고를 이렇게 그냥 탁상공론이라 하듯이 앉아서 했다는 거지 직접 어떤 기계적인 걸 뭘 한다든지 뭐 자유낙하 운동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실증주의적 지난번에 쌤이 말했던 과학사의 첫 번째 실증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 딱히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번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는 실증주의와 실용주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직접 했고 그리스에서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도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인식론적 사고 이 사상으로만 머리로만 생각을 했고 이 이후에는 또 실험을 바탕으로만 이렇게 했었겠죠. 이런 식으로 당시 세대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나 관찰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직 이 자연 철학자들 중에 3명이 남았는데 이 3명 중에 3명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도 각각 사제지간이죠. 소크라테스 밑에 플라톤 있고 플라톤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있는데 요 소크라테스는 완전 인문 철학이니까 제외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의 과학 여기까지 조금 진도 길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직접 보겠죠? 그럼 다음 주에 직접 봅시다. 알겠죠? Auf Wiedersehen.